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그리고 이제 총리 그만두시면 네네. 뭐 하실 겁니까? 지금 조금 우선 쉬어야 되겠고요. 쉬고 이제 저만 해도 30년 이상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많은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뭐랄까 제 삶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좀 아직 그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좀 여러 형태로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싶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섣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시설에서 독립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18살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되죠. 지금은 이제 조금 우리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 24세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고쳐놨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누군가 그분들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마당발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렇게 인연을 맺은 그 청소년들을 조금 저 세상에서 좀 자기 홀로 서기 할 때 옆에서 좋은 일종의 뭐 바람막이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당발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 분들을 좀 멘토 군단으로 해가지고 해서 1대1 결연도 시켜주고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뭐 꿈꾸고 있는데 아마 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사회적인 조금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보다는 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옛날 얘기 좀 돌아가서 오늘 우리 청년 세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인간 김부겸의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투사였다고 나도 대학 시절 투사였죠. 투사였죠. 예, 그때는 좀 어떻게 사회 모순에 대해서 좀 정의감이 있었죠. 그래봐야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우리가 국민소득의 천불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응해서 다양한 행태로 이제 저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진국의 발전 모델 중에서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란 말이죠. 그럼 당시 이제 그 정부들이 선택한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략적 선택 자체가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인권 탄압, 반민주 독재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비인도적이고 뭐 예를 들면 인권 탄압적인 요소만 있었다면 이건 뭐 분명히 강하게 부정해야 되지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험이 그런 또 희생 위에서 여기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과거의 사회에 대해서도 공과 가를 구분해서 이제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지내온 또 저와 제 동료들의 그 뭐 어떤 투쟁에 대해서 또 그걸 뭐 제가 후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76년 대학 입학이시니까 네네. 긴조 95 세대예요. 어찌 보면 유신이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절 대학 생활이니 제일 음악했죠. 당연히 민주투쟁 안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는데 그 전투복을 입었던 경찰관들이 학교 캠퍼스 곳곳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강의실 안에 경찰 정보 요원들이 앉아서 체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이 정말 향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럼요.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정말 뛰어난 그런 선배님들, 그런 동지들이 많이 희생됐었어요. 그걸 우리가 새삼 이야기는 안 해서 그렇지만. 김 총리께서도 마찬가지죠. 감옥도 몇 번 저도 뭐 이런저런 한 3번 다녀왔지만은, 예. 그 무렵에는 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어도 우리 삶에서 그건 우리가 치러야 될 다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70년대 말 대학 생활부터 반독재 민주화 투쟁 그리고 80년대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민주화 운동 전체 예, 활동에 활약을 하시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한 건 언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87년에 대선 때. 우리가 대선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민주진영이 분열해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단일화가 안 됐죠. 안 되는 그러고 그때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 의무감으로 단일화를 외쳐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정치 세력들 간에 자기 이해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노태우 후보하고 우리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안타깝고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 후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도화됐고 이 제도화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만 이 국가 운영을 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5년은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Mama said, don't give up. It's a little complicated. All tied up, no more love. And I'd hate to see you waiting.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Shooting for the stars, but I couldn't make a killing. Didn't have a dime, but I always had a vision. Always had high hopes. Had to have high hopes for a living. Didn't know how, but I always had a feeling. I was gonna be that one in a million. Always had high.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구역옥절을 거쳐서 가시긴 갔지만 예. 장차 이게 내가 고향이 대구인데 예. 장차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이 당에 계속 있으면서 지금은 군포지만 대구 가서 뭐 좀 하면 내가 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 재정구 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분들을 이제 선배로 모시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정치라는 게 뭐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철학과 어떤 이상에 대한 온몸을 던지는 거다. 그리고 그 던져서 대중이 그것을 알아주면 말하자면 어떤 기회를 잡고 정치를 해나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당신 뜻은 뭐 그런 줄 알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간두는 거다. 그런 어떤 정치관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배님들. 예를 들면 요즘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그 우리 유인태 선생님 보면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당 또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거나 상대편이라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재정구 노무현의 정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은 항상 상대편한테 대해서 품과 기회를 주지만 자신의 원칙은 또 지켜나가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게 정치의 본령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경기도 군포에서 제가 삼선을 하면서 그 뜻을 펼치려면 독수리 오영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서 3번 국회를 하고 난 뒤에 너무 현재 기득권에 안주해버린 제 자신의 모습도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의 내용을 갖추려면 이미 그때는 다 재정구 노무현은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해서 이제 고향 대구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본 거죠.
민주당으로 대구 간다. 대구 간다. 그러니까 뭐 당장이야 성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씨 뿌릴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처음 내려가는데 이분들이 씨 뿌리고 도망가기에는 너무 많은 표를 주셨어요. 40%를. 예. 그 조금 더 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다음에는 이제 12년 총선엔 낙선이지만 나고 16년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막강한 김문수 후보 붙어가지고 제가 당선이 됐었죠. 그때 득표율도 한 60.4~5% 됐습니다. 65%면요 전국에서도 몇 등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제가 뭐 제법 하여튼 그러니까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에 나가서 첫 총선 도전부터 40%를 득표한다. 그때는 아마 좀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신선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선하다. 예. 분명히 제 친구가 뭐 소위 정치하는 친구 치고는 조금 자기 손해 볼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저 동네에 있었으면 계속 잘 나간다고 하던데 왜 왔을까. 그리고 이제 한번 떨어지면 당연히 보따리 쌀 줄 알았는데 계속 아까 보따리 싸기엔 너무 표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계속 하고 또 중간에 내가 대구 시장 선거도 나서 시장 선거에서 또 떨어지고요. 낙선하시고. 그런데 떨어지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계속 붙어 있더라. 뭐 이런 데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때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국회의원 한두 석 정도는 조금 저 야당한테 줘도 된다. 뭐 인심 써도 된다.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당시 무소속이었습니다만 홍일학 의원도 그때 같이 이제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조금 안 되죠. 좀 힘들어졌습니다. 어디서 제가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정치 인생에 몇 번 선거 나가서 몇 번 떨어지셨다고? 제가 9번 선거 나와서 5번 떨어지고 4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 프로야구 선수 타율 충분히 말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했죠. 예, 거의 4할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4할이 넘네요. 아니 정치인이 이 도전해서 당선된 숫자가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하고 또 아니 프로야구 선수는 4할이면 전설을 타자인데 뭐 그만하면 괜찮죠. 근데 사실은 말씀 제가 이래드리지만 물론 이제 선거 낙선은 아프죠. 또 후유증도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낙선이 저를 이제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지난번 이제 대구 선거를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뭐 낙선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고 새로운 뭐를 깨닫기에는 조금 이제는, 제가, 그만한, 말하자면 반응 얘기를 할까,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감성이 그만큼 너무 처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배들 몫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뭐 다른 형태의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 도전 이제 이런 후배들이 나오지 않겠냐. 저희 세대들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9번 도전 5번이나 낙선하고 당선한 4번인데 가장 기뻤던 게 그 2016년 대구에서의 당선이었다고. 그렇죠. 예, 그때는 제 혼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대구에서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민들 모두 다가 참 기뻐해 주셨고요. 또 그게 우리 정당사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런 많은 그 벽을 두드렸던 많은 선배들,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아는 뭐 이강철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 참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했던데 그게 이제 마침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 그게 제일 제 인생에서는 제일 의미 있는 또 뭐 기뻤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그 30여 년 정치 생활에 의미 있고 기뻤던 날을 꼽으라면 그날이라면 이건 이제 정치에 어떤 뭔가 회한이 든다. 뭐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랬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지난번 제가 2년 전에 이제 떨어지는 선거를 할 때 당연히 대구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 정말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해서 정부 예산안보다도 약간 1조 가까운 어떤 예산을 더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조차도 뭐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평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조국 교수 사태 때 왜 이제 소위 조국 교수 편만 들었냐, 왜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 뭐 표를 주십사 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접근을 좀 달리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제 정치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행자부 장관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총리도 하시게 되고 해보니까 국회의원, 장관, 총리 뭐가 제일 힘듭니까? 힘들긴 역시 아무래도 이제 총리가 힘들죠. 거의 뭐 제가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자나요? 아이고.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쓸데없는 고민이나 자료를 읽는다고 해서 곧 해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일에 대한 이제 책임감 같은 것들, 그죠? 일을 제일 신나게 한 건 역시 이제 장관 때입니다. 예. 그럴 때는 뭔가 현장에 뛰어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았고, 또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이나 국민들을 만나면 뭔가 좀 해법이 찾아질 것 같고, 그런 어떤 좀 신나게 일을 했다면, 이 총리는 일을 해보니까, 이거 혹시라도 이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하면, 이건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또 정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런 어떤 부담이나 무게감이 너무 크죠. 이제 국회일 때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배웠지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역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 장관과 총리는 책임을 지는 자이다. 책임을 지는 이 일을 하러 뛰어다녀야 된다. 예.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는 많은 저는 경험,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자꾸 보고 예.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장관이나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답을 내고 해법을 만들어야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중에서는 내가 이건 좀 주도해서 잘 성취해냈다 이렇게 기억 남으시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때 두 가지를 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에 우리 혁신도시라는 모델이 많이 내려갔죠. 거기서 말하자면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너무 수도권이 준 거예요. 일반 공천하니까. 지역 인재를 안 뽑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당시 전주시장님 등 몇 분 하고 해가지고 법안을 내서 지역 인재를 할당하게 했죠. 할당하게 해당 했죠. 지역. 예. 그걸 하셨구나.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입법으로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하고 싶었던 거는 요즘 우리 이제 체육 선수들, 운동 선수들,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혹은 실업이나 프로 선수가 돼서 성공할 확률 한 10% 될까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가 고등학교 등록 선수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종목으로서는 좀 훌륭하게 훈련이 다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어디 수용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전국 곳곳에 가면 요즘 스포츠 클럽들이 많습니다. 많죠. 거기에 이제 조금 생활체육센터 뭐 이런 데들. 이런데 그 이제 생활체육 지도사라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아마 몇천 명 수준에서는 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매년 한 2만 명 정도로 바로 이제 고등학교 등록 선수 정도까지 하고 운동을 끝낸 사람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한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물론 이제 그동안 자꾸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나태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걸 통해서 사실 그분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법안을 냈었는데 그게 그냥 좀 처리가 못 되고 폐기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후배들이 맡아야 할 과제네요. 뭐 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말 이제 후배 정치인들한테 그런 지역 갈등 같은 거 극복하고 좀 뭔가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정치를 만들어 보자라는 소신을 펴느라 평생을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중간에 그런 여러 노력으로 뭐 지난번 총선에선 선거제도 좀 개편해 봤습니다만 참 어쨌든 뭐 위성정당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유야무야 돼버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과제는 그런 뭐 선거제도 개편, 뭐 대화와 타협의 어떤 절충형 정치로의 거듭남 이런 건데 잘 갈까요?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제 우리 21대 국회 내에서 또 20대 대통령이 함께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개헌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운영 틀 내에서 왜 이렇게 서로 간에 항상 다투기만 해야 하는가. 대선에 이긴 쪽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진 쪽은 그날로부터 계속 말하자면 서로 발목을 걸어야만 다음에는 또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 예.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치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그런 게예요. 그런 계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든가 우리가 있는 동안 안 된다든가 이건 곤란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현재 대표자를 뽑는 국민 대표자 국회가 됐든 뭐 광역의원이 됐든 기초의원이 됐든 대표자를 뽑는 방식도 다양한 목소리들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게 국민 대표 기구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성자 독식 구조예요.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 서로 공존하는 그런 어떤 틀,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남북 문제도 풀고 동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우리가 통일된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 목소리만 나면 뒤에서 에이 아니야 하고 딴지를 걸면 우리가 안 되죠. 자, 남은 총리로서의 임기 정말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후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봉사활동 멋지게 펼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방금 강조하신 정치개혁 잘 좀 해라는 목소리는 또 끊임없이 내셔야 됩니다. 예, 뭐 바깥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요구 또 그런 요청은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예. 저 SNS라는 이 도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좀 쓰여져야지 계속 개별적인 관심사만 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 뭐 좀 쉬겠다는데 뭐 자꾸 앞장서시나.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러분 또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실 계기가 됐으면 싶네요. 김부겸이 살아온 정치의 인생이 정치개혁을 위한 길 아니었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